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보문산 공원입니다. 대전시 인구는 현재 60만 명으로 우리나라 6번째의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3,900만 명으로 1년에 60만 명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로만 본다면 대전만한 도시가 1년에 하나씩 불어나는 셈입니다. 이대로 갈 경우 5년만 지나면 충청남도만한 300만의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또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현재도 이미 적정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만은 이대로 갈 경우에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만원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인구 문제는 비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뉴스 들으시고 8시 5분부터 2부, 3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이리 저 위로 논의에 썼는데 지금 아파트가 수만 세대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 이런 새로 짓는데 여긴 밭이 했었고 채소를 주로 주산으로 하던데요.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밭이 자꾸만 집터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산허리는 깎이고 헐리어 깊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한테는 어느 형편으로서 이 아이가 버려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아이를 받을 적에는 참 불쌍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길에다 버려진 아이가 저희들 손에 와서 보살필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요.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하고 이 아이들이 참 안 된 것 같아요. 실제 국내입양인 경우에는 0세에서 1세 때 되게 갓난아이 국내입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좀 큰 아이들 경우에는 아직은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아이를 국내로 찾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국내로 많이 나가고 요 조금 이제 2-3살 된 애들은 거의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입양이. 모두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사람이 나타난 후로 1억 명이 되기까지는 수백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걸렸고 1억부터 10억으로 늘어나는 데는 5천년, 이것이 지금부터 200년 전인 1800년대였습니다. 여기서 20억으로 불어난 기간은 불과 1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45억 명이니까 불과 50년이 채 못 되는 사이에 두 곱하고도 반이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1600만 명이 못 되던 것이 1960년에 2500만 명,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3900만 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세갑절에 가까운 놀라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성장은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은 과거하고 비슷하거나 이랬는데 그동안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구가 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6.25 이후에 한국 동란 이후에는 그 베이비 붐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전쟁 후에 출생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그 보편적인 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출생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인구 성장을 하게 된 거죠. 현 세대만으로 이 사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인구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확보해야 할 사회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우만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구 밀도를 보면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높고 경지 면적당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1730명으로 단연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상징하는 이 달갑지 않은 1등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적으로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더 얹혀줄 뿐만 아니라 살아남느냐,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느냐 하는 문제와 바로 연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식량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1965년도에 94%나 되던 것이 15년 후인 80년대에는 약 54%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식량의 약 반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인구 증가 추세를 봐오면 앞으로도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질 추세고 또 식량 소비 패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이대로 갈 경우에 우리나라 식량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가족계획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2000년도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곡물 소비량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증가만을 위해서 곡물 총 소비량은 약 3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료국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곡물 소비량은 2000년대에 가면은 무려 8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우리 작업도가 자꾸 떨어지면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비단 식량 부족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환경 등 사람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서 인류의 생존과 평화와 안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먹이사슬이라는 실로 묘한 상호관계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지역을 개척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산림을 황폐화해서 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얼굴에 칼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장이 생기고 많은 물질을 태움에 따라서 탄산가스의 양이 갑자기 불어나서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지구전면에 온실 효과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남극과 북극의 만년설과 얼음을 녹이게 되고 따라서 땅의 높이는 50cm쯤 낮아져서 대륙 침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 파괴와 보복의 순환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일반적으로 그 개발에서 유발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지만은 최근에 와서 이 가령 그 하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인구가 증가한 만큼 그 급수를 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 하천 개발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하천 개발을 함으로써 냉해가 온다든지 그 물 위에 그 저면에서 물을 뽑으니까 그 찬물이 나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댐을 건설한 그 지역 전체의 그 기후의 변동을 가져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인구가 도시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 면적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위에 산림이나 초지를 우리가 개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농지를 그 도시화시키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그럼으로써 그 오염이라든지 공해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그 기후가 달라지고 또 주위에 산림이라든지 농작물에 그 지대한 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그 하수에서 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라든지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수가 수중 생물에 중대한 그 피해를 줘가지고 그 해산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우리 연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2세기 전 말사스는 인구가 증가하면 환경 파괴는 필연적인 현상이므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간은 생존에 한계가 주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가 조밀하게 되면 공해를 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때문에 거주지역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게 되며 이것 때문에 도시 자체의 공해가 증가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 그 자체가 공해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5년 30%를 밑돌던 도시화 수준은 81년도에 2배 이상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자기 집을 갖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예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여기 없는 살림에 또 이렇게 새빵살이다 보니까 애가 또 다섯이니까요 모든 게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울거나 하면은 주인한테 저기 좀 죄스럽고요. 그리고 애들이 낙서를 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또 주인 아줌마가 또 뭐라 그러시면은 또 그럴 적마다 그냥 가슴이 아프고요. 집 없는 서름이 남보다 정말 유별나게 정말 남집 있는데 집 없어갖고 애들 자식 많아갖고 서름이 정말 북받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운명인걸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면 조심성에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정말 뭐 또 뭐 깨칠까봐 유리 깨치면 또 유리 깨친다고 또 야단 그러다 보면 그냥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사는 게 진짜 언젠가 집을 장만하고 왜 자식이 그렇게 많이 낳았던가 이런 서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내 자신을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을 좀 둘만 낳을 걸 왜 이렇게 많이 낳는가 지금 세상스럽게 원망이스러워요. 지난 10년 동안에 인구가 282만 5천 명이 증가가 했습니다. 이것을 가구 수로 환산하면은 76만 4천 가구인데요. 그래서 주택 보유율이 10년 전에 54.1%였습니다. 전수론 바와 같이 46만 3천 호를 10년 동안에 지어서 주택 보유율이 얼마가 늘었는고 하니 약 7%가 증가한 61.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서울 시민 전체 800만 중에서 약 61%만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새빵살이 형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그 1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집의 절대적인 숫자는 약 배가 늘었는데 집을 보유한 인구는 한 7%밖에 안 늘었으니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서울시의 주택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저희 그 주택 보유율은 현재 61.3%에서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만 내지 5만 5천 호를 앞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물론 이 중에는 공공부문도 있고 민간부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정된 숫자겠습니다만은 약 5만 호 가량을 진다 하더라도 매년 인구 증가율의 추세로 봐서는 실수요는 7만 6천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약 2만 몇천 가구는 집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왜 집 사기가 힘든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10년 사이에 많이 짓고 부지런히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인구, 격증하는 가구 때문에 주택 부족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발전도 했습니다마는 팽창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부족률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25.5%에 머물고 있고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26.3%로 다시 뒷걸음질 치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딸 아들의 세대에도 서러운 새빵살이는 숙명입니다. 또 하나 공장이 집결된 산업도시에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수질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거주 환경에 직접적인 위험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 요인도 최근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9년도에 나온 그 경제기업원 통계에 의하면 5대 사인을 꼽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제일 많은 게 심장 고혈압증 같은 순환기 질환과 두 번째로 암성질환, 세 번째로 호흡기질환, 네 번째로 만성간염, 이 다섯 번째로 사고, 사망 이런 걸 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중 5가지 중 3가지가 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 환경오염이 많아질 때는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을 환경오염을 적게 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과거와 비해서 이 질병 패턴이라든가 사망 패턴이 달라진 게 있다면 이 과거에 많았던 그 전염성 질환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그 환경 유인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 이런 것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는 많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범죄 또한 같이 늘어납니다. 네,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정상적인 그런 그 행동으로는 목적 달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합리적인 또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자기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범죄 또는 소년 비행 이런 것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물론 그 인구 성장이 유일한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봐서 이 우리나라의 그 인구 성장해온 그 추세와 이 범죄가 증가한 그 추세가 대개로 일치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역시 그런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보존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창의력밖에 없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인간 개발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수한 국민이 국가의 힘입니다. 인구 증가는 또한 이러한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공부를 할래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재 저희 학교가 118학급인데 78년도에는 저희 학교가 93학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수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증가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교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 지금 교실 수는 80개 교실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118학급이니까 4학년까지 지금 이구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개발보다는 사회개발에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 재원의 그 투자의 효율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바로 노동력 인구의 장래 노동력 인구의 질적인 수준까지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장래의 그 경제 성장력과는 아주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국민 생활의 향상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인구가 쥐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구 정책 없이는 발전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네루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알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에서 지금의 세계, 미래의 세계를 일컬어 항구성의 멸망과 무상, 기이한 현상들의 범람, 다양성의 폭발, 정성의 제한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 증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인구학자는 이것을 인구 폭발이라는 말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 세계의 인구 폭발은 안락의 자속의 외침이 아닙니다. 곧 우리 앞, 우리 내일에 닥쳐올 심각한 위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 속도로 늘어난다면 앞으로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간단히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수준에서 인구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약 3,950만의 인구 규모는 41년 내지 45년 되면 꼭 2배가 됩니다. 그 당시 2배가 되는 것을 또 그만 내버리면 또 2배가 됩니다. 계속 2배로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현재도 우리가 인구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충격이 있는데 그야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큰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에너지, 식량, 주택, 교육, 환경오염, 건강 전부 다 미치는 영향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크죠. 그러나 특히 우리 식량 같은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녹색혁명을 바탕으로 한 증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표로 말하면 1년에 3,500만 내지 3,800만 섬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1인당 한 섬꼴의 식량을 가지고 우리 1년 살 수 있느냐? 못 사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와야 하는데 과거에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식량 사오는데 문제가 없었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젠 국제적으로 돈만 가지고 식량 못 사옵니다. 정치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는 과정이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 식량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거고 앞으로 이것은 점점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가족교육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등교육은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봐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 계속 심각하게 계속될 겁니다. 결국 대학교 들어가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문을 활짝 열면 되지 않겠느냐. 대학교 문을 활짝 연다고 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고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건대
인구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정부가 책임진다 하는 일반적인 인식은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인구 규모가 주는 충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런 알게 하게끔 앞장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 문제를 심각히 다뤄야 하는 이유는 너무 늦기 전에 비극적인 우리의 미래를 피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1961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인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는 전체로 그동안 한 350만 명가량 출생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처음에는 시작할 적에는 3%씩 늘어났습니다만은 현재로는 1.56%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년 60만 명씩 절대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의 둔화 요인은 의식이 바뀌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꾸준한 가족계획 사업과 높아진 결혼 연령, 임실 중절 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여해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여율이 높은 가족계획 사업마저도 장애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 선호 사상은 다음 출산으로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6.25 동란 이후의 소위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가임 연령층이 전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웃나라에 비해서 피임 실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1930년대 18세이던 결혼 연령은 60년대 이후 23.5세로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부인들의 피임 목적은 단순히 단산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고 정확한 인구지표 등 연구활동이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인구 조절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된 60년대 초 3%이던 증가율은 10년 사이에 2.1%, 5년 사이에 1.7%로 낮췄으나 작년 현재 1.57%로서 10년 사이에 1%포인트를 낮춘 성과에 비하면 그 한계를 잘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집 찾아가세요? 지금 가족계획을 실천하지 않은 집에서요. 아기들 둘 난 집을 주로 찾아다녀요. 어떤 집인데? 남자아기나 여자아기나요. 가리지 않고 두 자녀 가진 집을. 그런 집이 이 동네 많은가요? 많지 않아요. 얼마나 돼요? 지금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요. 세 집인데요. 하나는 신혼부부고요. 아기를 갖지 않은 집이고요. 두 분은 아기를 둘 가진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집을 지금 그 두 대상자를 보고 지금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다니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죠? 네, 이건 도해지와 달라서요. 이해를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요. 또 자꾸 여러 번 가서 설득시키면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가요? 주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옛날 생각 때문에 둘 이상 낳으려고 하는 집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지금 많이 생각을 달리해서요. 대개 둘 정도 낳고 있어요. 주로 연령층으로 볼 때 접촉해보면 생각들이 어떤 것 같아요? 연령층으로 볼 때 30 미만 애들은 대개 하나나 둘 낳겠다고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요. 40 넘으면은 꼭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아들도 하나 아닌 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려면 요원들이 굉장히 힘을 들여서 여러 번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꼭 설득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아줌마 아기 몇 두셨어요? 둘이에요. 큰애는요? 5살 먹고 남자예요. 그 둘째 애기는? 둘째 애기도 남자예요. 남자예요? 요즘에요 국가에서 인구정책에 의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라는 그 표 알으시죠? 네, 듣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가족 방문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잘 온 것 같은데요. 저 가족 계획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지요? 글쎄요, 아직은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지금 마지막 애가요 3살이라는 게 꼭 대상자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임신 돼가지고 만약에 안 난다고 이렇게 그런 결정은 안 내리셨어요? 딸 하나 낳고 싶은 욕심에 더 낳고 싶어요? 예. 아 그만 낳으셔도 되잖아요. 아들 둘이면 이제 딸이 더 좋대요. 그래 하나 더 낳아야지. 하나 더 낳으시려고요? 예. 그러면요 딸을 아들만 둘여도 되잖아요. 딸을 뭐 두시면 뭐 지금은 딸을 낳아야 비행기 탄대요. 그러면 딸을 낳아야지. 꼭 낳으셔야 되겠어요? 예. 아니 요즘에는 아들 둘이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아줌마만 그렇게 딸을 더 원하셔요? 딸이 낳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딸 나름이겠죠. 글쎄요. 그래도. 아니 뭐 아들 하나 딸 하나면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이제 아빠 오시면 아빠한테 이제 상의해서 해보는 얘기인데. 아주머니가 오실 거 없이요. 아주머니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난관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참 몸에도 좋고 아기 둘 낳아갖고 잘 훌륭하게 키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저씨가 상의하셔도 매일 반인데요. 잘 얘기하셔가지고 아들 둘이면 이제 이상적인 가정이 안 되겠어요? 글쎄요. 엄마 애기는 몇이에요? 셋이요. 셋인데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둘. 딸 둘. 그래서 가족 계획을 하시고. 뭘로 하셨어요? 배꼽 수술. 그게 편안하시죠? 네. 애기 어머니 몇 남매세요? 지금 딸만 셋이 있는데요. 딸만 셋이에요? 네. 엄마 그만 어떻게 하고 계세요? 피임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애기 더 넣게? 하나 더 낳고 싶어서 그런데요. 하나 더 낳아야 돼요? 네. 아니 딸이 셋이라? 네, 딸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 놓는 게 낫겠어요. 아들 낳으시려고 그러세요? 예. 그럼 또 넣으시면은 아들 낳으시겠다고 자신 있으세요? 글쎄 그런 자신은 없는데요. 이제 최선의 방법을 해보는 거죠. 아들 낳는 방법을요. 아니 최선의 방법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산성, 알칼리성 따지고 아이고, 여러 가지 그거는 있잖아요. 이 의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그거 하고 있지만 그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많죠. 많은데 애기 어머니 같이 아들 하고 바라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점점 더 많아져요. 딸이고 아들이고 둘, 앞으로는 하나 놓기 운동이 되어가 있는데 애기 엄마 같은 어머니는 특히 더 당사는 더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들이요. 굉장히 아들을 아주 강력히 주장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가요. 뭐 아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뭐 아들 없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정말 이렇게 그만 낳고 싶어도요. 집안 어른들께서 하도 주위에서 그렇게 권하니까요. 막상 피임을 해야 되겠다 해도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겠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가족교육 사업이 이미 출산 조절의 필요를 느끼고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제공해 준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가족교육 사업은 출산 조절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서 출산 조절을 유도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아주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인구 억제 정책을 발표해 주셔서 아주 벅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쭉 읽어볼 적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 첫째로 남아선호 사상을 없애는데 의식구조의 계획이 참 필요한데 이 남아선호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문계승보다는 가업계승을 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법을 개정을 해서 아들이 있더라도 그 아들이 도무지 가업을 계승한다거나 그 자기 재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적에는 사위라도 그 대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가족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소원이고요. 조금 더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이 잘 된 건 그나마라도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했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산에 관련된 심리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왜 가져야 하느냐 하는 질문처럼 바보스러운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독특한 외부적 압력이 출산에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나라도 드물다는 사실은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한국의 그 가족 계획 또는 인구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 선호 사상의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이 부인들한테 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치관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또는 다남 다복한 가정이다 하는 이러한 관습적인 생각.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상당히 남아에 대한 이 공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계 개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75년에 우리가 연구한 걸 보면은 부인들의 한 60% 이상이 왜 아들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가계 개성하는데 아들 없이 되느냐. 그리고 그 공리적인 다른 측면으로서는 그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된다. 노후의 의지가 된다 하는 이러한 이유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 아이에 기대하는 그러한 공리적인 그 측면 이것이 이제 우리 심리 속에 이제 깊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환경의 압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역시 이제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부모의 압력 이것이 이제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환경적인 압력 중에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시 이것도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관계가 됩니다만은 이 숙명론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란 타고날 때 제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교육이 좀 낮은 부인들 그리고 대부분 그 농촌 부인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숙명론적인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들을 꼭 가져야 된다 또는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근간은 뿌리 깊은 남아 선호 가치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비록 생활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 관습, 예법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성이 천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라시대 때만 하더라도 선덕의 왕, 진덕의 왕, 또 진성의 왕 이렇게 여자가 국왕도 될 수 있을 정도였고 또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녀의 내후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예로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가계를 이을 수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직계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외손이 가계를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녀의 차별은 심하지 않았는데 아주 또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연려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부상도 있어가지고 부인한테 잘하는 남자는 국가에서 포상을 하는 정도로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 시책상으로도 남녀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남존여비의 사상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폐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딸은 2번 서운하다. 딸 삼형제 시집에 기둥뿌리가 패인다. 출가 외인 등 숱한 속담에서도 여자를 청시하는 풍조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연하지 어째 아들 없어서 말이죠. 아들을 두고 야게 하우지 말고 하우지 말고 아들을 두야 되지 그래. 그랬잖아. 아들을 하나 더 들라 그랬는데요. 이러한 심리의 이면을 캐보면
첫째로 부계형의 친족 제도로 인한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관념과 둘째 혼수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손실, 셋째 노후 의탁과 경제적 가치로서의 딸의 비효용성, 넷째 여필 정부의 윤리관에서 초래된 여자의 활동과 능력의 제한 등입니다. 따라서 이상 자녀 수는 아들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부인들의 이상 자녀 수는 1965년에 평균 4명에서 81년에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또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관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들, 딸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아빠가 독신인데요. 그냥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그냥 안 낳고 있어요. 고만 낳자고 그래. 하나만 잘 키우자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봐서 발전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또 근대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여성들, 이런 분들은 내가 잘하면은 뭐 계집 아이고 사내 아이고 관계없이 다 사회 출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해도 한국 부인들의 이상 자녀 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상적 자녀 수 3명선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 일남 일녀 등 이상적 자녀 수 속에는 남자아이가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 1%의 고지는 우선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뿌리 깊은 관념부터 뜯어고치지 않는 한 쉽게 돌파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가치관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근대적 가치관만이 옳은 것이라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당면한 사회적인 요청과 개인적인 출산의 욕구가 조화할 수 있는 선에서 방해가 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불가결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변동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제도적 기틀 속에서 남아 존중 사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남아 선호의 관념은 우연히 발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가정을 잇다고 6개월 이상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그런 법이 없어요. 자동이혼이라는 건 나라에서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들이 별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다 조사해서 자동이혼 시켜주나요? 그렇게는 못하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주면 다행이지만 지가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걸어줄 때에는 아주머니가 집 나온 죄로 이혼이 안 된다고. 살다 3남매를 낳았어요. 그 3남매를 낳는데 이제 얘 그거 가운데가 아들인데 막내하고 이제 시집 보내서 다 출가시키고 장모네. 이제 가운데로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그렇게 총명고학해가지고 지가 자진을 해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호적에 아주머니는 어머니로도 안 돼 있는 거죠. 네. 본대 자식으로 다 돼 있죠. 네. 그럼 그 본대 부인도 지금 계세요? 또 아버지도 계시고. 네. 이 밖에도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한 사정들이 참 많죠. 네, 저희 상담소에는요 하루에 한 60명 내지 80명 가량이 오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70% 가량이 여자분들이세요. 그 여자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혼 문제라든지 재산 상속이라든지 약혼, 또 부부관계, 또 이혼한 후에 그 재산 분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재산을 모았을 때 말이죠. 혹 잘못돼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만 돼 있지. 그 함께 벌어서 모은 재산이라도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은 부인은 그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 권리가 인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적 의미로서 불과 뭐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위자료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이혼 문제에서 또 하나 그 아주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참 교육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 있어서 기르기를 엄마가 기른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그 법적인 권리인 친권 인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재산 상속에 있어서요. 그 딸의 상속 비율이 지금 법적으로 상당히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는 1이라고 그러면 그 결혼 안 한 딸은 똑같이 남자와 똑같이 1이 됐지만은 결혼한 딸, 그러니까 결혼해서 동일 호적 내에 없는 경우에는 4분의 1로 줄게 돼 있어요. 또 호주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질문들도 가끔 있어요. 딸이 둘이 있다가
그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인이 호주 상속을 받은 경우에 그 영감의 그 사후 양자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부인은 반대를 하는데 친족회의에서는 굳이 양자를 집어넣어서라도 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해서 집안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약혼했다가 파혼하는 사례라든지 부부간에 재산 계약을 했다가 서로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든지, 또 형사 사건으로는 혼인을 빙자한 간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참 많지요. 이 세상에서도 별나게 강력하게 유지되어 온 가족주의 때문에 사내 아이는 가계 상속, 제사 상속, 가산 상속, 혈통 상속의 주체였습니다. 사내 아이가 없으면 이 상속 체계 속에서 소외되고 단절됩니다. 이 단절의 공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맹렬한 남아 선호의 풍조를 일으켜 한국의 인구 문제 특수한 문제를 제기해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의식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식개혁, 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이러한 법제는 개편돼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할 것 없이 두 자녀만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됩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또 한 가지,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없다 손치더라도 별로의 노후 생활을 보장을 해가지고 끝까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한 이런 두 가지 큰 초점에다 시책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여자나 남자나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을 동일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사회 제도, 가정일례를 포함해서 하다못해 딸도 제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제도의 변화, 또 국민의 이식의 변화, 또 관림의 변화 이런 것을 유도를 하는과 동시에 여자들도 취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여성이 할 수 있는 취업의 확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위 향상도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취업의 확대 방향으로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이 대폭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참 교육비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비과세 대상에 넣는다든지, 또 주민세나 의료보험 등에 포함시킨다든지, 또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방향으로서는 일단 낳은 자식은 이거는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기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만 5세까지는 이 무료 진료를 해주겠다 하는 게 그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들의 복지 향상이 문제가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딸이 공무원인 경우에 이 가족 수당에도 그 친정 부모를 포함시킨다든지, 또 의료보험에 있어서 딸이 친정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 의료보험의 혜택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실천에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령 경우에 따라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라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이 직업 계도를 상당히 우리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아들이 없고 딸만을 낳았다 손치더라도 딸의 집에 가서 사는 것도 하등 사회적으로 어떤 이 저항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갈 점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혜택에 너무 치우친 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만으로는 불어나는 인구를 기대한 만큼 줄일 수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갑작스런 계획으로 우리 사회가 받을 충격을 극소화하면서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 개편은 인구 조절의 방편에서가 아니라 인간 평등의 정신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호주 제도인데, 우선 그 남아 선호 사상을 가장 조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 제도에서 이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실제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가장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도 우선 꼭 남자만이 그 호주가 돼야 된다. 그 남자가 없는 경우에 물론 여자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법률상으로 강행하는 그런 규정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임의로 그것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이념에도 맞고, 또 남아선 사상을 조장하는 데도 이제 하나, 그 조장하지 않은데도 이제 도움이 크게 되고, 또 우리 현실 실정에도 맞고, 그런 점에서
우선 호주 제도라는 건 난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역시 그 동성불혼 제도라는 것이 그 역시 남계 혈족만 피다라고 조정해서 여성들의 그 역시 그 위치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똑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계 혈족이나 또 모계 혈족이나 해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금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해롭거나 또 윤리적으로 봐서 이건 곤란하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금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역시 해방을 시켜서 그러한 부계만 피다라는 관념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감각적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상속 제도 같은 거를 이제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친족 범위 같은 것도 그럼 쉽게 고칠 수 있고요. 그런 건 뭐 조금만 정리하면은 간단히 다룰 수 있고, 그건 뭐 결코 우리 지금 가족 생활에 무슨 충격을 주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게 되고, 또 아까 호주 제도를 관련시켜서 호족 제도 같은 것도 이제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러면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 남아 선호 사상을 조장하는 법률은 어느 정도 이제 불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의식을 우리가 바꿔 나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법률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만 하면서 법률은 그대로 놔둔다면 그건 모순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부터가 그 남아선호 사상을 조장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의식을 남아선호 사상을 고칩시다라고 자꾸 외치는 거는 그건 좀 우스운 얘기니까, 우선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부터 그러한 남아선호 사상을 조장하는 것은 우선 고쳐 놓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법률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가족 생활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꿔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계몽하고 선전하는 방식이 그것이 이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도 앞으로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사회에 미치는 충격으로 보건되는 현재까지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강력히, 그다음에 우리 지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인구 규모 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인구 혁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혁명이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인구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펴야겠다. 1960년도 우리가 인구의 규모상 매년 늘어가는 인구가 60만 정도였습니다. 80년도 현재 또 60만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 혹은 수행하신 분들이 과거보다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인구 사업이 퍽 좋아지고 성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인구 규모상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정도는 꼭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구의 규모에 의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구 혁명을 꼭 우리가 수행을 해야겠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는 문화적인 전통의 압력에서 우리 부인네들이 쭉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의사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해주는 낳지 않는 권리, 또 부여할 수 있는 인구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겠다 한 데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과거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미래지향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충효 두 가지를 과거부터 또 현재 모두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충효 사상 중에서 효보다는 오히려 충의 사상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를 낳는 것이 꼭 우리의 그 혈통을 유지하고 우리의 집안의 문제에
복지에 관계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느냐 혹은 고헌이 되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생활 철학으로 바꿔나감으로써 이 앞으로 지나친 그 많은 출산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오히려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이 역시 또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인구교육은 단순히 출생률, 사망률, 이동률, 인구 증가율 등의 통계 또는 피임법 습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며 그 생명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양을 지녀야 하며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가정생활은 어떤 것이며 인구의 증감 현상과 사회와의 관계, 건전한 경제생활은 무엇이며 보건위생은 어떤 것이며 인구정책은 어떠해야 하며 한나라 인구의 세계적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인구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교육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합니까? 원래는 부모님들서부터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그 어떤 커다란 자극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정말 서양식으로 사시면서 애기들한테는 이제 이거 필요하기니까 얘기를 안 해주고 자연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머니들은 옛날서부터 정숙해야 여자다. 여자는 그저 아무것도 몰라야 정숙한다. 정숙한 여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서 지금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전혀 안 시키시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죄악시하는 태도가 남아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거의 안 가르쳐요 지금. 이제 아마 조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해요. 학교에서 우선 진실을 너무 상세한 데까지는 아니지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까지는 그래도 진실에 가깝도록 가르쳐 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죠. 인구는 핵전쟁 다음으로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비상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출산 조절을 호소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고려하는 선에서의 인구 억제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시점입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관장할 책임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들은 정부가 당면한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해서 손을 쓸 때는 이미 때는 늦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정책의 방향은 의료시술, 계몽 홍보의 단계를 지나서 의식 전환과 선진화를 시도하는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개혁의 맥락 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자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걷잡을 수 없는 광범위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현대와 미래의 모든 문제는 인구가 지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이 우리 모든 문제는 인구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정과 번영,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의무를 지녀야 하며 진정으로 평등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는 낮은 출산력을 기원하고 희망해야 하겠습니다.